그 우연히도 플로톤 선생님이 그 빌비올라 작품을 예를 들었는데 아마 현대 미디어 아트 작품 중에 이런 어떤 영적인 깊이와 또 문화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빌비올라 작품 같은 것 같아요. 같이 미디어를 이용했고 비디오를 이용했는데 왜 빌비올라 같이 그런 성격을 주지 못할까 이런 게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다른 작품들을 볼 때는. 그리고 관조적인 성격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저는 대중예술이랑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요새 유행이 그거죠. 뭐냐면 뭐 장르 소설이나 순수 소설이나 똑같아. 정말 그래요? 장르 소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순수 문학이 우리한테 줬던 그 깊고 넓은 통찰력 여러분들 판타지 소설 읽으면서 얻으신 적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저 판타지 소설 무지 많이 읽었지만 판타지 소설이 문화사적으로 그 갖는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학의 성과를 왜 판타지 소설 때문에 무시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판타지 소설이 상업적인 맥락 속에 있는 한 그거는 이윤 동기에 의해서 판타지 소설을 읽는 사람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당신은 영웅이야. 당신의 삶이 지루하지.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용이 나와. 그리고 그건 당신이 몇 페이지 넘기면 죽게 돼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서가 남겨둔 그 예술 작품들은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요. 차탈레 부인 바람난내를 보여준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다이미성을 가진 캐릭터들을 보여줘요. 제정 러시아 춥고 배고프고 연애도 구질구질했네 인 것 같지만 전쟁과 평화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얻는 통찰은 그 최유찬 선생님이 삼국지 오래 했을 때 얻는 것 같은 통찰을 얻죠. 그 다음 좋은 작품은 분명히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해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슨 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에 저항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동시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보편적인 관념의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아버지의 체험이겠지만 유교를 거쳐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동의가 있죠. 범죄자라도 이 사람 뽑아서 내가 사는 아파트값 오를 것 같으면 대통령 뭐 이런 공감대가 있단 말이죠. 공감하니까 대통령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감이 우리의 이성에서 판단이 내려지고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에서 내려지는데 현대예술의 출발을 되게 뒤로 늦게 잡으면 저는 아우슈비츠 이후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라는 이름으로 묶여졌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예술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죠. 근데 그 질문이 그 모더니즘 이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들인데 왜 의미가 있냐면 히틀러를 독일 사람들이 지지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지한 거 아니죠. 굉장히 좋아했죠, 히틀러를. 독일 민족의 영광을 구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유태인들 미워했죠. 저 쟤들 장사만 하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미워 죽겠네. 저것들만 없어지면 유럽이 문명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동의하는 가운데 히틀러를 지지하고 이성의 관계였었죠.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지나고 난 뒤에도 예술이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사실은 정말 필요했어요. 이성과 시스템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나올 수 있는 그 광기를 막을 수 있는 인간 정신의 유연함과 탈출구는 아마 아방가르드 예술과 예술이 갖고 있는 다이미성 또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성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성을 논박할 때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만 반박이 일어나거든요. 5분 남았다고 그러십니다. 5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게임에게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예술인가라는 점이 아쉬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은 굉장히 그 자체가 하나의 월드를 제시하기 때문에 총체성이 있어요. 역사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는 장편소설이 예술사에서 했던 일들이죠. 근데 게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총체성을 보여주는 게임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거는 게임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의 실험은 미디어 아티스트보다 심지어 랩에 있는 사람들보다 게임에서도 잘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탁월하게 해도 굉장히 좋은 예술이거든요. 근데 게임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제 2분 정도 남았겠네. 텔레비전 때문에 대중매체와 대중매체 유통 채널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게임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메신저 때문에 우리는 현실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세계는 우리에게
주체성과 시공 체험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거. 제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공화다고 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에서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흔히 사이버 세계를 하나로 얘기하는데 저는 일단 두 개로 분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현실에 대해서 도피적으로 분리된 세계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미지 밤새서 해다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세계.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사이버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현실과 삼투대에 있어서 현실의 관계를 계속 재구성하는 사이버 세계. 저는 메신저의 세계가 그런 세계라고 쉽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두 세계가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게임은 끊임없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자기 발전을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어떤 메신저 같은 실용적인 것에서 발생한 사이버 세계는 게임에서 갖고 있는 강력한 환상과 상호작용과 몰입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당연히 현실과 영향을 갖게 되고 이게 만약 유비쿼터스가 되고 사이보그가 되고 확장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합쳐진 어떤 세계에 있게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가 텔레비전에 있었듯이 우리의 되게 빨리 변하고 있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 세계 열쇠는 게임을 통한 융합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